결혼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준비를 할까? 내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일찍 결혼했기에 결혼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새색시가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행복감도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것이 복잡했고 마음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다. 아내로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막연하기만 했다. 우리 신혼집으로 첫 집들이로 온 이들은 교회 청년들이었다. 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내 음식에 많이 실망한 것 같았다. 급기야 몇 명의 청년들은 남편을 위로했다. 형, 앞으로 어떻게 얻어먹냐? 와우, 배추가 상에서 살아나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한 나는 그때까지 음식다운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하시는 귀한 비밀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숙한 아내가 되고자 많이 기도하며 노력했다. 신혼 때 거의 날마다 묵상했던 말씀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것이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는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경건 노트에는 그때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숙한 아내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나는 수고의 소중한 열매들을 맛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부부에 대해 글을 쓰고자 결심하고 계속 신음하며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다시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날 성령께서 내 온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그 길이 얼마나 수고의 길이고 긴 여정인지 알기에 그 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아담과 하와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시며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태초의 가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 이루어질 가정의 부부들에게 결혼과 가족의 기본 개념이 된다.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성인이었고 결혼을 시작으로 그 인생에 펼쳐졌음을 알게 된다. 나는 이를 주목해 보았고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 인생의 시작을 결혼으로 보는 가족 생활 주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진정한 성인으로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함께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의미의 깊이를 음미해 보길 바란다. 가족 생활에 대한 주기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는데 여기에서는 에릭슨의 가족 생활 주기 6단계를 적용해 한국인의 가족 생활 주기를 살펴보고 싶다. 그가 나눈 가족 생활 주기 6단계는 결혼 전기 및 구애기, 결혼 적응기 및 절연 초기, 자녀 아동기 및 자녀 양육기, 자녀 청소년기와 부모 중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이다. 우리는 울트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한 부부가 부모를 떠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경험을 하면서 결혼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족생활 주기의 모든 과정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부가 중심이 되어 한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수고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변화이기에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경험들에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 위해 가족생활 주기에 대한 주기별 미션을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적 문화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도 부모 중심의 수직적인 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경제 발전으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변화하면서 근래에 이르러 자녀 중심의 가족 체계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인구의 증가 비율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너무도 살기 어려웠던 시절인 1955년에서 1963년 시대에 출생한 분들은 한국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가난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무던히 애쓰셨던 분들이다. 각자가 많은 것들을 이룬 시기이기도 하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만 해도 자수성가라는 말이 통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었고 자녀에게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30, 40대, 또 나아가 20대들에게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립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부모를 떠나가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새로 이루어진 가족이 안정적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이루어야 할 미션들이 있다. 이 미션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수행하게 되면 가족이 안정될 뿐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의 생활 주기별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기 결혼 전기 또는 구애기 삶의 독립과 배우자의 선택이 일어나는 시기. 결혼할 수 있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원 가족을 떠나 자신의 가족을 이루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생활 습관의 패턴 등 많은 것이 독립되어야 하는 시기로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를 성인으로 대접해주고 인생에서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혼한 후에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되거나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가 그 가정을 돌보는 헬리콥터 부모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자기와 한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기 위해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귀한 경험이다. 배우자를 스스로 찾아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결혼하면 이루고 싶은 가정생활에 대한 꿈을 갖게 해야 한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성을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또 현재 이성을 사귀고 있어도 결혼으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자기 확신이 없어 부모의 눈치나 사회적 현상에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기도하는 청년들도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원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기 위한 대처 방식의 한 표현일 수 있다. 내 경우도 그랬다. 어릴 때부터 피부병을 심하게 알았던 나는 아버지에게 너는 시집가기는 틀렸다.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나도 겉으로는 그것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며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인간의 가족 보편적인 열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짝을 찾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뼛속 깊이 갈망하고 있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사춘기가 시작되고 이성에 대한 눈을 뜨면서부터는 내 짝을 찾고 싶은 열망이 내면에서 식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제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음에 가까운 한 소녀의 단순한 기도에 풍성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그동안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와 많이 연결된다. 특히 부모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 더 회의적일 수 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청년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적 상처에 대해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혼자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으며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성인으로서의 삶이 건강하지 못해 왜곡될 수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 큰 갈등과 아픔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이야기 제목 만남에서 결혼까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내게 세상은 매우 커 보였고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항상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몰랐고 기대를 갖고 찾아간 교회들 몇 곳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 그런 와중에도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어느 주일 아침에도 갈등을 하다가 한 교회로 향했다. 언덕에 있는 그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향하고 있었다. 교회 입구에서 마음의 긴장감을 진정시키며 쭈뼛거리고 있는데 너무나 멋지고 환하게 미소 짓는 중년의 한 어른이 다가와서 우리 교회 처음이신가 봐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분은 이 교회의 새신자 반을 담당하는 장로님이셨다. 훗날 시아버님이 되실 분이라고는 그땐 상상도 못했다. 그분의 안내로 새신자 반에 등록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대학부 회원이 되었고 중등부 교사로도 봉사하게 되었다. 먼 타향살이로 지쳐있던 나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선후배들과 친구들을 만나 교제하며 마음의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 또한 말씀의 뿌리를 내려갔다. 아침마다 일어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던 내 습관이 경건의 시간임을 확인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시간으로 연결되었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을 기록한 노트들이 지금까지 30건이 넘었고 이는 내 보물로 간직되어 있다. 그러다 대학부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인 1:1 양육 과정이 생겨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멋진 남자 선배들도 많았건만 눈이 크고 아저씨 같은 분이 리더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양육의 과정을 따랐다. 1년의 훈련 과정에서 그 리더는 열심히 제자를 양육했고 제자인 나는 어느덧 그 리더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 리더는 따뜻하고 유머가 있고 무엇보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덕분에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남성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 아버지의 모습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남자들은 다분히 폭력적이고 무식하며 자기 마음대로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 선입견이 많은 치유되는 경험도 했다. 나는 어느덧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고 교회에서도 즐겁게 생활해 나갔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종로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심히 일을 배우던 어느 날 근무 중에 왼쪽에서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직원 중 한 사람이겠지 하며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순간 매우 놀랍고 반가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1:1 양육자 리더인 그 선배였던 것이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 열심히 하네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건물에 왔다가 들렀어요. 퇴근 몇 시에요? 요 앞 서점에서 길할 테니 퇴근하고 만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만남과 사랑의 데이트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만나서 막차를 타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한편으로는 마음이 괴로웠다. 내 피부병에 대해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 수치스러운 부분을 들킬까봐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한 찻집에서 사랑하는 님은 환하게 웃으며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함께 살자. 언젠가는 들을 거라고 기대했던 말이지만 순간 마음이 멈추는 것 같은 긴장감과 불안감이 올라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어쩌면 이 행복한 시간을 더 갖지 못하겠구나. 아무 말도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커다란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잠시 뒤에 나는 아주 작고 심각하게 말했다. 사실 나는 결혼할 수 없어요. 나는 얼굴만 빼고 온몸에 피부병이 심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호탕하게 말했다. 하하하. 나는 눈이 나빠 잘 안 보여서 괜찮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심각해진 거야? 그는 특유의 유머로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우리 부부의 만남에서부터 사랑을 키워 결혼하게 되고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더욱 느낀다. 2기 결혼 적응기 또는 결혼 초기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시기. 오늘날 결혼에 대한 사회 전체의 잘못된 가치관 중 하나가 결혼은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현재의 자기 위치가 상승되거나 배우자에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 내가 새로운 가정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에 대한 희생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부족해 부부가 함께 좌충우돌하며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사랑해서 만났고 좋은 조건을 갖고 결혼한 부부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결혼한 자녀가 자기의 가정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바라봐 주어야 한다. 결혼한 자녀의 신혼기 때 엉성함이 안타까워 챙겨주고 간섭하다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은 결혼을 시작으로 둘이 하나 되는 창조적 걸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공이 아주 많은 이상한 모습의 가정이 되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모로부터 독립함 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다양한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고 조율하다 보면 연합하는 묘미를 알게 되고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 자기의 모난 성격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하는 아픔도 겪게 된다. 그러나 이 아픔은 진주를 키우는 조개의 아픔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또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서로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며 노력하는 분위기가 당연하도록 만들어주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경에서도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 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식만 멋지게 올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서로에게 적응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새롭게 시작한 부부는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결혼에 대해 가졌던 아름다운 기대와 열망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부모를 떠나는 동시에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함께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만 둘만의 연합이 견고해지고 앞으로 생길 많은 풍파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다. 한 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신혼부부가 상담을 해왔다. 아내는 남편이 매일 늦게 귀가하니 자기는 결혼한 의미를 모르겠다고 했다.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외롭고 화가 난다는 것이다. 남편은 얼굴 보기가 힘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시부모님은 계속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니 그 아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반면 남편도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다. 자기가 가정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아내가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의 경우 회사가 늦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인맥을 잘 쌓기 위해 거의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온다고 했다. 자기 회사의 다른 사람들도 결혼했다고 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를 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오히려 찌질하다고 여기는 건강하지 못하는 사회 풍토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비단 이 부부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기도 전에 갈등만 많아진 부부들이 회복을 위한 시간을 함께 갖지 못하고 갈등을 가진 채 시간을 흘려보내다 결국은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결혼식을 위해서는 오래 고민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에는 시간을 내지 못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과 습관, 성격 등을 알아가는 바로 이 시기는 결혼의 기초석을 쌓는 중요한 타이밍이다. 우리 이야기 제목 신혼기의 좌충우돌.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경우이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남편의 가정은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장성한 5 아들들은 모두 2살 터울로 같은 교회 대학부와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다.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살만한 경건한 가정이었고 시부모님 또한 학식이 높은 분들이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5 형제들은 인기가 많았고 둘째 아들이던 남편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매들이 몇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나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알렸을 때 시부모님은 반대하셨다. 나는 그 교회에 출석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나를 아는 분들도 거의 없었던 터라 시부모님들도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단지 남편 가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결혼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과 형제들이 말했다. 서울대에 다니고 잘 사는 집 아들이 뭐가 아쉬워 너랑 결혼하겠니? 너는 가난하고 전문대밖에 안 나왔고 무엇보다 너는 피부병이 심한데 분명 섞고 있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남자 쪽에 흠이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감사하게도 이 문제는 그리 오래 끌지 않고 해결되었다. 얼마 전 시아버님으로부터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마음 짠한 에피소드 하나를 듣게 되었다. 그때 시아버님은 안국동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시골에서 막 올라온 한 중년 부부가 찾아왔다고 했다. 첫 모습에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 그 부부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셨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난 지 3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딸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님을 찾아오신 것이다. 그때 시아버님은 순박한 시골 어른들의 자녀 사랑에 대한 진한 마음과 그 눈빛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대개 따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잘 살 거예요. 하며 안심을 시키셨다고 한다. 당시 시아버님이 새롭게 시작한 회사는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안 좋았고 우리 집 또한 딸을 결혼시킬 만한 여력은 없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남편은 부모님들께 결혼식만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의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살림도 새롭게 준비하지 않고 남편이 하숙하던 방의 물건과 내가 자취하던 방의 물건들을 합쳤다.
14인치 흑백 TV, 1인용 책상, 반쪽짜리 옷장, 책들이 전부였다. 우리 부부의 신혼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싸웠노라 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든든한 내 편이 있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찾았다. 그러나 신혼기 3년 정도는 거의 매일 사소한 일로 싸웠던 기억이 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서로의 생활 습관이 맞지 않음에서 오는 갈등이었다. 데이트할 때는 신앙 좋고 유머 많은 남편의 모습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함께 생활해보니 늘 느긋하게 누워서 쉬는 것이 먼저인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은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졸업하고 치의학과 2학년에 편입학한 상황에서 결혼했다. 그러니 남편은 공부하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이른 아침에 함께 집을 나갔다가 각자의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살고 저녁에 함께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둘 다 에너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였지만 나는 집에 오면 일단 부엌으로 가 저녁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청소나 빨래 등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남편은 일단 누웠다. 그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길었던 것 같다. 남편이 누워있는 것을 보며 저녁을 하다 보면 슬금슬금 화가 올라와 남편에게 짜증을 냈고 그것이 부부싸움으로 연결되기 일쑤였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힘들어하던 시기였다. 신혼기 때 나는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룬 부부가 되라 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남편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 잘못된 신념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 나는 남편이 이소부와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토끼처럼 여겨졌고 나는 거북이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길 것이라는 말을 해 철없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다. 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는 내가 개미고 남편은 배짱이 같았다. 남편은 기타를 들고 당시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송명희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 나에게 가르쳐주곤 했는데 몸이 힘들고 태산같이 많은 일 앞에서 여유가 없었던 내게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짜증스럽고 한심한 생각만 들었다. 성격으로도 나는 외향적이면서 계획적이고 행동이 빠른 반면 남편은 내향적이면서 생각이 많고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신혼기 때는 이런 성향과 기질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내 왜곡된 가치 판단으로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고 남편 또한 너무도 단순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은 아내가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함께 다녔고 사랑의 교제도 많이 나누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아내에게 집중하며 사랑해 주었고 나 또한 남편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적용하려고 했다. 부부는 신혼기 때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아야 한다. 즉 정서적 통장이 풍성해야 부부가 위기를 맞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신혼기 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것에 별 두려움 없이 잘 견뎠고 원학 없이 시작하다 보니 살면서 함께 준비할 게 참 많았다. 결혼하고 나서 받은 첫 번째 보너스로 남편의 책상을 사기 위해 사당동 가구 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맞는 물건을 고르면서 싸우기도 하고 참기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사 함께 웃으며 돌아왔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침은 당연히 굶는 것을 선택했고 남편은 학교에서 나는 직장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1,000원으로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러 의견을 나누곤 했다. 당시에는 집에 전화를 놓는데 많은 돈이 들었던지라 당연히 전화는 없었다. 또 흑백 TV는 TV 수신료를 받지 않는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작은 흑백 TV를 보았던 터라 수신료 받으러 온 사람이 요즘도 흑백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며 안방까지 들어와 확인한 적도 있었다. 결혼 초기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결혼 생활에서 겪게 되는 태풍과 가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결혼하고 편안하고
풍성한 것이 곧 결혼 행복이라는 잘못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진정한 행복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의 신혼기는 좌충우돌의 시기였지만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 비밀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하는 소중한 시기였다. 3기, 자녀 아동기 또는 자녀 양육기, 부부가 되는 시기. 자녀가 생기면 부부의 관계는 다양해지고 부부의 지위에서 부모 지위로 변하며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시기가 된다. 막 태어난 신생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초년생 부모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다. 새로운 생명에 대해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니 부부는 공동 작전을 잘 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자녀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양육 방법을 익혀 사랑과 훈계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며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이 시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은 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로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여야 하는데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너무 많이 관여하다 보면 건강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부모로서 주위의 자원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면 건강한 가정에 금이 가는 것이다. 자기의 자녀는 자기가 잘 키우겠다는 헌신된 부모의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각자 자기의 어린 시절 원 가족에서의 관계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결국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자녀 양육에서 양보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도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에 맞는 양육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나눠야 한다. 부부는 부모가 되면서 자녀가 자라는 만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경험, 새로운 모험을 많이 하면 좋겠다. 어린 자녀에게 나이에 적합한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면서 함께 자녀 양육과 가사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십수년이 흘러 결혼 중반기로 접어들게 된다. 어찌 보면 이 시기가 가장 무난하게 자녀들과 즐길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 즈음이 되면 부부는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 이야기 제목 사랑이 불러오는 갈등. 첫 번째 유아기. 하나님께서는 결혼 5년차에 큰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연달아 둘째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큰 아들을 품에 안고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의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르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도 자녀를 낳아 품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남편에게도 큰 아들이 태어남은 나 못지않은 환희였고 기쁨이었다. 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본과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초보 엄마였던 나는 혼자 아이를 목욕시키기가 어려워서 남편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들어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늦은 시간에 함께 목욕을 시켰다. 1년 정도 거의 매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를 보면 활짝 웃는 남편의 모습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남편이 졸업 후 개업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두 아들을 양육하는 감동을 육아일기에 고스란히 담으며 엄마로서의 감격을 마음껏 즐겼던 시절이다. 두 번째, 자녀 아동기. 우리 부부의 가장 큰 갈등은
자녀 양육에서 드러났다. 신혼 때는 티격태격하면서도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며 살 수 있었는데 자녀가 태어나니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자녀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한다는 대사명 앞에서는 더 양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두 아들은 성격이 많이 달랐다. 큰 아들은 말이 없으면서 고집이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커 우리 부부가 감당하기 버거웠고 아버지에게 야단도 자주 맞았다. 반면 둘째 아들은 순종적이면서 다정하고 사랑스러워 우리 부부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다. 자녀들이 자라고 유아기 때와 다르게 구체적인 훈육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되자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부는 각 부부 각자가 경험한 원 가족의 영향이 현재 가족과 충돌하는 시기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원 가족 탐색. 남편은 아들만 다섯인 가정의 둘째로 태어났고 서울에서 생활했으며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부모님이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님은 출판업에서부터 평생을 일하신 분으로 매우 박식하시고 신앙심도 깊으셨다. 어머니 또한 명문여대 국문과를 나오신 분으로 평생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시인이시다. 다섯 형제는 모두 2살 터울로 반듯한 모범생들이었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를 우애했다.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가족답게 심플하며 이성적인 관계적 분위기였다고 한다. 결혼생활 30년이 넘도록 시부모님 댁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다. 서로가 가까이 사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며느리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각자가 알아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 때문이다. 명절 때에도 5명의 며느리들이 각자 잘하는 음식 한두 가지씩 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만난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야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제일 부러워한다. 한편 아내인 나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소작 농사를 짓는 부모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고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집에 돈이라는 것은 씨가 말라 어머니는 자주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가셨는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싫었다. 방이 2개뿐인 작은 집에 8명의 가족이 엉겨 붙어 살았는데 햇빛도 잘 들지 않아 겨울만 되면 추운 집에서 나와 길 건너 양지 바른 곳에 앉아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햇빛이 잘 드는 이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라며 언니들과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북한이 고향인 아버지는 10대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으로 무섭고 폭력성이 심해 자녀들을 매로 다스리셨다. 어머니는 6남매의 맏딸이면서 정이 많고 신앙심이 깊어 우리 6남매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셨다.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많이 핍박하셨지만 아이들이 커가자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할 것을 권하셨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언제나 앞뒤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다. 그곳에서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잡초같이 별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도 힘겹게 살아나려고 애썼던 것 같다. 이처럼 우리 부부의 성장 배경은 매우 달랐고 그 못지않게 성격도 달라 신혼 초에는 갈등이 많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는 더 큰 차이를 보여 갈등이 자주 있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아이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기도 했다. 남편은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엄하게 교육한 반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따뜻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여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두 아들들에게 내가 받지 못한 사랑과 물질을 풍성히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들을 아이들이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잡아주려고 노력했다. 사기, 자녀 청소년기와 부모 중년기, 아찔한 사춘기와 방황하는 사춘기가 충돌하는 시기. 부모에게 가장 힘들 수 있는 이 시기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어느 시대보다 혼란한 시대를 살며 극심한 경쟁 속에서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자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춘기를 맞은 자녀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 날뛰고 부모는 이런 자녀가 이해되지 않아 더 구속하게 된다. 그러다 본의 아니게 아주 큰 갈등을 겪게 되고 돌이키지 못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부모들은 좀 더 담대해지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 자녀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가정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켜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가 가족의 체계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족의 경계선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탁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청소년 자녀가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를 기다려 주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시기로 삶의 한 단계라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해야 한다. 최고의 명약은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둘째, 청소년 자녀와 자녀의 행동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는 야단을 맞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자녀 자체와 자녀가 하는 행동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부모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규칙을 세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와 타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가정의 좋은 규칙을 방임적으로 해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경계선 안에서 청소년 자녀가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넷째, 비교는 금물이다. 친구나 이웃집의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가 힘든 청소년기를 보낼지라도 결국에는 바른 성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된다. 다섯째, 청소년기의 자녀가 혹시 희망이 없어 보여도 절대로 자녀의 실패를 예고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일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려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자녀들을 믿는 만큼 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여섯째, 청소년기의 자녀와 긴장 상황에 놓였을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청소년기의 자녀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가끔 청소년기의 자녀와 싸우다가 자녀에게 맞았다고 절망적으로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런 위급하고 긴장된 상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도록 긴장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발휘하시기 바란다. 또한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부모도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 이때 부부가 따로 놀지 말고 부부가 함께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회복의 기회를 만든다면 중년기의 방황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야기 제목 지독한 성장통. 첫 번째, 미국 유학 시절. 나에게는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꿈이 있었다. 그것은 온 가족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남편과 아이들이 명문대를 나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 오랜 소망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다. 매우 계획적이고 실천하는 성격을 지닌 나는 남편이 벌어온 돈의 많은 부분을 저축해서 최소한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의 예상 금액을 모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시간표를 짜서 아이들이 영적, 지적, 신체적, 예술적 능력을 골고루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여름, 우리 가족은 흥분의 마음을 한가득 안고 미국의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우리 부부는 40대 초반이었고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막 접어든 시기인 중1, 초5였다.
꿈을 안고 도착한 교육도시 보스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환경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인 이민교회를 만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즐거웠던 한국에서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다. 남편은 한국에서의 지위와 부를 뒤로하고 아내에게 이끌려와 가족을 책임지며 많은 일들을 앞장서야 하기에 긴장감이 많았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풀고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나는 당시만 해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도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 같았고 꿈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갈등은 좀 더 노골적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또 애썼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은 부분 힘들었을 텐데, 나는 아이들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기보다 좀 더 기능적인 것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유연성 없이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남편의 엄한 교육 방법도 청소년 시기에 미국 이민 생활에 적응하던 아이들의 상황에는 적절하지 못했기에 자녀들과 긴장감과 갈등을 낳았다. 두 번째, 훈련과 고통의 기러기 가족 시절. 그런 와중에도 세월은 흘러 유학 생활이 4년을 넘어가면서 남편은 학위를 마치게 되었고, 아이들도 미국 생활을 만끽할 정도로 적응해서 무탈하게 청소년 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감사하게도 나에게도 공부의 기회가 생겨 정신없이 학업과 집안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자기가 졸업했으니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귀국하자고 강하게 권면했고, 나는 큰 아들이 고2인 상황에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버텼다. 남편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미국에서 자리 잡으려 하지 않고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귀국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의 기러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두 아들을 양육하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고2였던 큰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의 엄한 교육으로부터 억압당하고 눌림받았던 것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매서운 눈에는 화가 잔뜩 들어있었고 동생을 쥐잡듯 하며 수시로 화를 냈다. 야단이라도 치면 아빠는 내게 어떻게 했는데 하며 대들었다. 큰 아들은 서서히 학업을 멀리하며 오락의 시간을 보냈고, 아빠가 두고 간 차를 자기 것처럼 타고 다니며 밤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갈수록 감당하기 힘든 행동들을 했다. 이런 아들의 모습에 대해 한국에서 혼자 힘들게 생활하는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했던 것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에 가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형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어느덧 폭풍이 치고 쥐레가 터지고 있었다. 그 모습에 기가 질린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두 아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정없이 빌었다. 아들들아, 제발 이러지 마라. 눈물로 호소하며 위기는 넘겼지만 몸과 마음이 떨려 도저히 교회에 갈 수가 없어 몇 시간을 침대에 엎드려 통곡했던 기억이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 지쳐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의 몇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며 심각하게 고민을 나누었다. 우리는 큰아들의 더 큰 탈선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남편의 차를 교회에 기증하기로 했다. 큰아들은 자기가 마음껏 타고 다니던 차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을 알고는 자기에게 한마디도 없이 자기 차를 없앴다며 몇 달 동안 난리를 쳤지만, 그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큰아들은 내가 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보스턴 대학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 남편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강권했다. 2년 동안 힘겹게 기러기 생활을 했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해체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도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큰아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순종적이던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서서히 형이 하던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 같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큰아들을 보스턴에 남겨두고 고2가 된 둘째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다. 유학생활 6년 만이었다. 2년 동안의 기러기 가족 시절은 우리 부부에게 위기감을 안겼고 다시 합쳤을 때도 억울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 위로받고 싶어 했을 뿐 서로의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약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가 되는 여정을 가야 했기에 배운 것들을 열심히 가정에서 실천했고 조금씩 회복의 곡선을 타게 되었다. 둘째 아들의 진로가 걱정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학교 생활을 즐거워했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큰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어 1시간에 100불이 넘는 수업을 빼먹고 시간당 7에서 8불짜리 알바를 했다. 그러더니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청소년기를 넘어서는 동안 우리 부부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로 깊게 들어가고 있었다. 5기, 자녀 독립기. 자녀가 독립해 나가고 부부 둘만 남는 시기.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부모의 품에서 떠나 독립된 사람으로서 자율성을 확립하는 이 시기를 거치며 가정에는 부부만 남게 된다. 그리고 부부는 새로운 가정을 갖는 자녀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가족 체계에 출입하는 것에 적응해야 한다. 이때 출가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헬리콥터 부모 역할을 하거나 과도하게 부모의 권리를 주장해 자녀의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 상담의 현장에서 시댁 또는 친족 가족 때문에 부부 문제가 더 커져 결국에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에 이르는 사례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이 시기의 부부는 그동안 자녀에게 초점 맞추던 마음을 다시 서로에게로 향해 서론 좋은 친구가 되어 노년을 아름답게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시기의 부부 이혼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살면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들을 건강하게 풀지 못한 채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으면 더 이상 함께 사는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 부부가 중년기 부부를 위한 집단 상담 시간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겹게 노력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결혼한 지 30년이 훨씬 넘은 이들은 그동안의 습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녀들도 자리를 잡아 주변의 부러움을 받았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젊었을 때 남편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려고 최선을 다했고 아내는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다. 세월이 흘러 두 부부가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높은 담만 남아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산다고 했다. 체면상 이혼은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참은 힘도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부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돈도 들지 않는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에게 웃으며 잘 잤어요? 하고 안부 인사를 해주길 바랬고 아내는 산책할 때 남편이 혼자 빠르게 걷지 않고 자기의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춰 걸어주길 원했다. 어떤 이들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며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라. 정말 말로 하기 치사할 정도의 사소한 일들이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중년기를 맞는 부부들의 소망 중 공통점은 친구같이 서로 편안하게 받아주고 보살펴주면서 노년기를 함께 가는 것이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서서히 그 자녀를 독립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20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한다. 부모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이 시기에 자기 용돈을 벌거나 학비를 융자해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을 사회에서는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려면 일상생활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씩 분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이가 들면서 멋진 성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잘 독립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전 우리나라 부모들은 젊을 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의존해서 살았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 않다. 자녀들과 좀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녀도 독립을 잘해 멋진 성인으로 자리 잡고 부모도 자기의 중년 이후 인생 후반기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이야기 제목 갈수록 태산 아이들의 독립기 첫 번째 부부 황금기 결혼한 지 32년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 부부도 지금 이 시기에 해당된다. 최근에 큰 아들을 분가시킨 우리는 중년기를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새롭게 가지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로서의 큰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을 갖는 것이다. 우리 부부도 그랬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줄줄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었다. 두 아들은 미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다녔기에 유학생들만의 독특한 문화에 빠져 있었다. 유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오면 밤 문화를 즐기곤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밤에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기가 일쑤였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나도 보기 힘들었지만 모범생으로 평생 살아온 남편은 정말 견디기 어려워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하게 야단을 치며 제재를 가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남편은 성격이 예민해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다 아이들이 집으로 귀가한 후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기를 반복했다. 두 번째, 반전, 둘째 아들. 2011년 6월 25일 새벽이었다. 불금을 보낸다며 나간 아이들을 기다리다 포기한 나는 남편과 함께 누워 한 달이 넘게 사역하느냐 하루로 제대로 쉬지 못했던 피곤함을 풀고자 긴장을 놓고 단잠을 자고 있었다. 깊은 잠속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이 핸드폰 벨이 울렸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남편은 곧 끊어버리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여보 무슨 일이야? 다시 전화해봐요 라고 권했고 다시 전화를 건 남편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흘렀다. 거기 어디니? 그래?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데리고 가라. 둘째 아들이 술 먹고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는데 심상치 않은 상태인 것 같았다. 정신없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아들은 얼굴을 다쳤는데 턱뼈가 다 부러졌고 치아도 하나 빠진 상태로 피를 흘리며 반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얼굴 턱뼈가 양쪽 다 나간 아들은 얼굴이 붓기 시작했고 호흡기가 막히면 안 됐기에 여러가지 기계들을 달고 보호자가 48시간 동안 얼음주머니를 대주며 생체 신호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실에도 중환자용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위기 때면 오히려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 남편은 차분하게 응급실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나와 아들을 안심시켰고 지방에 사는 작은 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와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힘든 시간을 밤새 함께 지켜주었다. 그때 내 감정은 절망에 가까운 분노였고 아들이 너무도 미워 쳐다보기도 싫고 눈물만 났다. 어쩌면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기가 막혔다. 감사하게도 위기를 잘 넘긴 둘째 아들은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 일주일 후에 퇴원할 수 있었지만 정신없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들 친구들에게서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둘째 아들이 술만 마시면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시비를 건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말리느라 고생했는데 사고 당일에는 친구들이 채 말리기도 전에 어떤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사람이 방어하느라고 아들을 한 대 쳤는데 너무 세게 치는 바람에 그 지경이 된 것이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도 사랑스럽게 우리 곁에서 자라주었던 둘째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셋째, 할머니가 되다. 그 큰일을 겪고 난 다음에 겨울 상당히 추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탄절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바쁘게 준비하는데 미국에 있던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상시에 전화를 잘 안 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던 시기라 마음이 쿵 하는데 아들은 술을 한 잔 마신 듯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며 애교를 떠는 것이었다. 나는 아들 왜?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교회 가려고 하니까 빨리 이야기해. 하며 엄마의 급함을 알렸다. 그래도 한참을 횡설수설하더니 엄마, 내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하며 폭탄 발언을 하는 것이었다. 순간 기가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전화를 끊고 교회로 향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없다. 둘째 아들은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부부가 결정해 달라고 했다. 뭐?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우리 보고 결정을 하려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결단을 내렸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인간이 죽일 수 있나?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일찍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23세에 예쁜 딸을 가진 아빠가 되었다. 둘째 아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제일 먼저 내 체면이 걱정되었다. 내가 가정사역자인데 아들이 사고를 쳤다고? 나는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동안 자녀 교육에 대해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란 말인가? 내가 이런 바리새인 같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이 옆에서 정확하게 일침을 놓았다. 당신의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상황이 창피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면 앞으로 사역하지 마. 사역할 자격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왔고 그 조건은 현숙한 여인 단 하나였다. 그런데 이 상황은 도저히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웠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며 현실적인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야 했다. 나는 너무도 생소하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했기에 그 다음해 5월 친척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배가 많이 나온 며느리를 소개하며 새 가족 환영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부부에게 연달아 딸을 또 주셔서 아들은 20대 중반에 두 딸을 둔 아버지가 되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부모가 된 둘째 아들 부부는 현재 많은 갈등과 성장통을 겪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곁에서 지켜보며 힘을 쏟고 있다. 네 번째, 큰 아들의 대학 졸업장.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교 2학년까지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한 큰 아들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감사하게도 명문대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공부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큰 아들은 3학년을 마치더니 휴학을 해버렸다. 자기에게 대학 졸업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벌어 독립할 테니 더 이상 학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폭탄 선언을 하며 우리 부부의 애간장을 녹였다. 고집이 센 큰 아들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랩을 시작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취미생활인 것 같은 그 일에 들어가는 재정을 마련하고자 작은 회사에 들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노래 만드는 데 썼다. 큰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어 거부의 체격이 더욱 커졌다. 큰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건강이나 부모의 마음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보다 못해 어느 날에는 큰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아들, 미국 유학생활 8년에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말이 되겠니? 제발 대학교 졸업은 하자. 그렇지만 큰 아들의 확고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부모인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2년 정도 하던 어느 날 큰 아들이 말했다. 엄마, 대학교는 졸업해야겠어요. 영어 좀 잘하는 것은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래봐야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대접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복학을 했다. 그럼에도 학교에 안 가는 날이 많았고 졸업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정도 안 하는 것 같아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졸업이 가까운 즈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들은 졸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전화를 받은 학교 직원은 원칙적으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내 목소리가 하도 간곡하게 느껴졌는지 몇 가지 확인을 하고는 아드님이 이번에 졸업을 하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해주었다. 너무 기뻤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큰 아들에게 외할머니 모시고 네 졸업식에 갈 거야 라고 했더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졸업식에 안 가요. 신청도 안 했어요 하며 엄마의 기대를 단칼에 묵사발로 만들어 버렸다. 자식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지만 번번이 크고 작은 쓴맛을 봐야 하는 아픔은 모든 부모들의 운명인가 보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빨간색 졸업장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감사의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은 하나님이 당신이 불쌍해서 큰 아들에게 대학교 졸업장을 주신 것 같다 라고 한다. 6기, 노년기, 제목, 지나온 발자취가 아름다운 시기. 노년은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이다. 부부가 이 시기에 서로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한평생 함께 잘 살아냈다는 위로의 마음과 편안함이 있으면 좋겠다. 억울함이나 화나는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에 풀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 반드시 그러한 갈등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합적으로 재해석해서 마음을 편하게 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함에 대한 슬픔을 최소화하면서 그동안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가문이나 습관을 전수하고 뒤로 물러나는 역할의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때의 노년기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 힘든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노년이 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 좀 더 정신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다운 이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인생의 노년기를 풍성하게 살고 계신 김형석 교수는 100세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청춘 같은 마음으로 지내며 노년기 삶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멋지신 분이다. 우리 부부의 양가 부모님들은 감사하게도 80대 중반의 삶을 잘 살고 계신다. 연세가 많으셔서 크고 작은 질병들은 갖고 있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혹시 이 시기에 있는 부모님들 중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 내 친정아버지는 원래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조차 싫어하셨던 분이다. 뒤늦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훈련을 받으셨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예수님 품으로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으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단계도 있었다. 어떨 때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아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셨다. 요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딸에게 위로를 주신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나도 가야지.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어. 예수님 품에 안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올 때면 나는 아버지 얼굴을 만지며 아버지 혹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천국에 가 계시면 저도 따라갈게요. 하며 인사한다. 노년의 친정 어머니는 지금도 억울함을 갖고 계신다. 지난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채워놨지만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 특히 어머니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풀곤 하시는데 그런 어머니를 대할 때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가 하는 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이 치유되길 기도하며 노력한다. 어머니는 가끔 은혜야, 나 상담받을 것 있어. 나 상담 좀 해주라 라고 하시며 당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신다.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 또 뭐가 힘드신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하고 어머니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돕는다. 가정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 중 큰 주제는 부부 관계나 자녀들에 대한 것이다. 부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 경험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듯 각 가정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에 그 원인과 결과를 다 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당황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가정사역자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덕분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더 잘 공감할 수 있고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내는 친구들도 더 보듬을 수 있어 감사할 뿐이다. 모범생이던 아들이 고3이 되더니 갑자기 학교를 그만둬 놀란 어머니.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 학교에 가기 힘들어하고 시들해지는 중학생 딸을 보며 애통하는 어머니.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이 돌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집안에만 있는 모습을 수년 동안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부모.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오락만을 일삼는 청소년 아들을 둔 부모. 아무 유혹도 없이 하루하루를 시간 죽이기로 보내는 어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자살 시도나 자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자녀의 부모.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할 때 부모로서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 어두운 터널을 끝까지 잘 빠져나오길 간절히 바란다.